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9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2번 발생했습니다. 본진은 규모 5.8로 역대 최강 수준이었고 앞서 규모 5.1의 전진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남서쪽 8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본진. 경주를 포함해 대구, 부산, 울산 등지에서 진도 5에서 6의 지진이 감지됐죠. 당시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부상자 23명, 재산 피해 약 110억 원.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도시 곳곳에 균열이 일어난 경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는 지진으로 인한 최초의 재난지역 선포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2017년 11월 15일 이번엔 포항시에서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진앙인 포항에서는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곳곳에서 유리가 깨지고 담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진앙지는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 본진의 규모는 리히터 규모 5.4로 경주 지진에 이어 관측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 때보다 진원지가 지표와 가까웠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죠. 사망자 1명, 부상 117명, 그리고 약 8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천여 명의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재난.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는 지진이 닥칠 그때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지진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을 했다면 우리가 지진폐를 엄청나게 막을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들이 그 지진 이후로 많이 높아졌고 언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니 거기에 대한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지진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비 60m, 높이 30m 규모의 연구실. 이 커다란 공간에선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거대 시설물들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진동대 실험이 이루어지는 연구 현장. 지진의 규모를 재현 가능한 진동대 위에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연구자들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죠. 연구진 앞에 놓인 이번 실험 대상은 바로 집입니다. 지진에 취약한 오래된 건축물을 지어낸 건데요. 이 집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곳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날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캠퍼스 안쪽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이 바로 지진방재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며칠 동안 꼼꼼히 준비한 실험을 드디어 가동하는 날인데요. 마치 건물의 심전도 검사를 하듯 벽면 곳곳에 여러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 조금 후에 가동할 진동대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실험의 목적은 내진 에너지 복합 보강 기술을 적용한 조적식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벽돌을 쌓아 만든 구조를 보강해서 기능성을 높인 후 내진 성능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한 80년대 전후로 조적식 구조, 예전부터 예전부터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구조 형식이고, 국내에서는 한 80년대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제 건축이 되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의 주택, 단독 주택은 굉장히 이제 조적식 구조로 많이 지어졌죠. 오늘 저희가 적용한 내진 보강 공법은 특별하게 내진 보강과 에너지 보강이 복합되어서 적용된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단열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열재 보드와 그다음에 내진 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섬유 시트 공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겹침 시공했을 때 내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규모 있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동에 의해 건축물은 하중을 받게 됩니다. 지진의 흔들림에 대응해 건축물이 일정한 강도와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내진 설계인데요. 현재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죠. 지진에 대응하는 건축 공법으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진 구조는 내진 벽과 부재를 튼튼하게 설치해 지진동으로 인한 하중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지진 공법은 다양한 구조의 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지진동을 흡수하는 제어 방식이고요. 면진 구조는 집안과 건물 사이에 고무 베어링이나 고무 블록과 같은 면진 장치를 배치해서 지진력의 전달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오래된 건축물이나 학교 시설의 칸막이 벽체의 경우 벽돌을 시멘트로 쌓아 올린 조적조 구조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비구조물에 해당하는 조적조 구조는 내구성은 좋지만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가 없어 지진동과 같은 수평력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 건물과 조적조 구조엔 반드시 내진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진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70년대 이후로 기존에 지어졌던 저층 구조물이라든지 특히 그 오래된 학교 건축물들, 조적조라든지 블록 형태의 어떤 그런 지진력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현재 어떤 내진 보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의 의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내진 보강을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경제적인 어떤 내진 보강 기술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진동대 위에선 오늘의 실험 대상은 2층 건축물을 60% 크기로 축소한 구조물. 드디어 진동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계별로 진동의 세계를 올리는 실험. 연구진이 주목하는 부분은 섬유 시트와 단열보드를 겹쳐 시공한 조적 벽체인데요. 노후된 주택의 단열 성능과 내진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복합 공정의 내진 기능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창과 문을 내는 계고부는 건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을 했더라도 지진동의 규모를 어느 단계까지 견뎌낼지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건축물에 주어지는 단계별 진동 시간은 30초. 진동대가 멈추면 연구진은 벽체의 변형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강된 조적 벽체가 지진의 가속도 단계에 따라 하중을 어느 정도 견뎌내는지 균열의 크기와 위치 등을 꼼꼼히 살피는 이들. 지난번 실행했던 진동대 실험에서 보강되지 않은 조적조 구조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보았던 연구진에게 있어 이번 실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규모 진동대 실험을 주의하는 백은림 박사 또한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구조물에 설치한 각각의 센서들이 제대로 진동 가속도를 읽어내는지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무더위와 소음을 묵묵히 견뎌내며 수일이 소요되는 실험들을 이어가는 이들. 이렇게 얻어낸 수많은 데이터는 조적조 구조물에 적용될 보강공법의 성능을 보완하고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의 목표치인 최대 진동 가속도 단계에서도 보강된 조적조 벽체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개발되는 내진 보강 공법들은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특별히 실험하고 있는 것은 내진과 에너지 보강을 동시에 이제 발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검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시스템과 연결되어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올해 현장에도 그것을 적용을 해서 구동성이라던가 시공성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개선할 점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나면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 죽기까지의 시간을 100세라고 한다면 그 생애 동안 우리는 몇 번의 지진을 겪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수차례 최악의 재난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은 곧 살아있는 지구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지구의 시간에서 봤을 땐 최소 수만 년을 기준으로 지진의 활성도를 가늠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지진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1,500건 이상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1518년 중종 13년 5월 15일 유시에 3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처럼 커서 인마가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며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노인들이 모두 옛날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 팔도가 다 마찬가지였다. 1681년 숙종 7년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 같았고 담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가 떨어졌다.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의 신흥사와 계조굴의 거대 바위가 모두 붕괴됐다. 우리나라 그 지진에 대한 기록은 서기 2년부터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삼국사기 아니면 고려사, 그다음 조선시대 뭐 승정원 일기, 여러 왕조실록 등의 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진에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지진 계측기라는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느껴야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감 지진이라고 해서 느낄 수 있는 지진. 그러한 유감 지진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났다. 그리고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평균적으로 50년에 한 번 정도는 피해를 일으키는 피해 지진이었다는 게 우리 역사 지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계적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78년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판 구조론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에 비해 태평양의 지각 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진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분포도를 살펴보면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총 2,000여 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의 기준인 규모 3.0대의 지진은 230건이 넘는데요. 규모 4.0대의 지진은 37건, 규모 5.0 규모 이상의 지진은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죠. 국내 지진 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연간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5에서 10회 발생했으며 약 5년에서 10년 주기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지진 발생 횟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최근 20년간 평균치보다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원인을 활성단층에서 찾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에 응력이 쌓여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진 지질 구조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대에선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학계에선 지금으로부터 약 260만 년 이내 활동했던 단층을 활성 가능한 단층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질학적 시기 제4기라고 하는데요. 한 260만 년 이 사이에 판구조 환경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활동한 단층은 미래에 활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동일한 판구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260만에서 현재 사이에 활동한 단층은 다 활성단층이라고 그렇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활성단층 분포도를 살펴보면 활성 가능성으로 조사된 단층대가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시작되어 경남 양산시를 지나 부산광역시까지 약 200km를 잇는 양산단층, 경북 울진부터 전라도를 잇는 옥천단층, 북한 원산 지역부터 서울 경기를 지나 충남 보령을 잇는 추가령 단층대까지 활성 단층의 가능성을 두고 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은 1980년대 말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원전하고 관련된 원전의 지진 안정성 평가와 관련된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주로 이 동남부 쪽, 경주라든지 부산 쪽 이런 쪽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했던 활성단층 조사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한반도 동남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 한 60여 곳에서 지점에서 4기에 260만 년 내에 움직인 그런 활성단층의 흔적들을, 증거들을 지금 찾은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조사가 있다면 물론 한반도 동남부가 가장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지진의 재발 주기가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측 기록의 역사가 50년이 채 안 된 데이터들로는 지진 예측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활성단층을 조사하면 지진 예측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0만 년에서 300만 년간 단층 활동이 있었는지 관측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규모 있는 조사 사업이지만 활성단층이 우리 땅에 분명 존재한다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그 위치와 활성도를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1978년 이후에 5.0 이상의 지진이 10번이나 있었죠. 역사 지진을 보면 한 2000년 동안 규모 7.0 정도의 지진이 서너 번은 있었습니다. 또 활성단층이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9.0이나 뭐 8.0 이상 이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7.7 정도의 지진은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시대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7.0 정도의 지진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리터 규모 5.8이라는 수치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어지고 가구들이 움직이며 건물 내벽에 석고 내장재 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단계인데요. 경주 또한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수도 배관이 파열됐으며 차량과 담장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재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전통 가옥과 구조물 등의 균열이 생기거나 지붕, 담장, 기와들이 떨어져 나갔죠. 후대에 물려줘야 할 역사의 증거가 손상을 입은 것도 모자라 전통 가옥들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2차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똑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입지 않으려면 전통과 현대 기술이 접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계진면. 이곳에서 특별한 내진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처럼 쌓여있는 흙더미. 이에부터 흙이 좋다고 이름난 고령에서 그 흙으로 만들어내는 건 바로 기와입니다. 기와 생산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3대째 기와를 만들어 온 기업의 노하우가 묻어나는 현장. 전통 방식과 자동화 시설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우리 눈에도 익숙한 형태의 기와들. 분명한 건 이 기와들 속엔 지진을 견뎌내는 특별한 기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내진기와 시작이 저희가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신한옥기와 개발 사업에 저희가 그 3세부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 계량기와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 계량기와를 개발하면서 신한옥에 맞는 그 현대 한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오면서 그 여러 단계 거치면서 현재 내진기와까지. 마침 경주 지진 발생했을 당시에 또 저희가 지진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한옥들이 그 기와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물도 파손이 좀 심했었고, 그 당시에 그 전국에 있는 시공 와공들이 경주를 집합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그 보수 작업을 거쳐야 될 정도로 조금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가볍지만 견고하고 겉으로 보기엔 보통의 한식 투기와와 같지만 결속력을 높여 진동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내진 기와의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원토의 배합부터 성형, 건조, 소성 등 전 공정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했는데요. 특수 금형 제작을 반복하며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내진 기와의 성능을 확보해야 했죠. 내진 기와를 완성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수년의 시간. 이제 이들의 노력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낸 기와는 마침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에 쉽게 탈락되지도 쉽게 깨지지도 않는 성능을 갖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붕이 무거우면은 지진에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 내진 기와는 그 일반 기와 대비 20% 정도 무게 절감을 해서 지붕 하중을 줄이고,
그리고 내진 설계를 통해서 인터락킹 구조로 마치 이제 뭐 레고나 이제 블록처럼 지붕이 하나로 그 뭉쳐지도록 그 통으로 되도록 이제 만들어진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진 기와의 특징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소재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기와의 무게를 줄이는데 흙 배합 및 분쇄 기술과 소성 기술이 적용됐다면, 기와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선 암기와와 수기와의 금형을 통한 구조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암기와 수기와의 고정 턱과 홈을 만들어 서로 얽히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진 기와의 성능은 어떨까요? 냉동고 속에 8시간을 둔 내진 기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을 때 균열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내동해성 테스트인데요. 아주 작은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내동해성을 제대로 갖춘 거겠죠. 이번엔 내진 기와를 물에 담굽니다. 기와가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수분 흡수율 테스트. 지붕의 무게가 기와의 수분 흡수를 통해 증가한 것을 막기 위해 내진 기와는 방수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기상 환경에 따른 기와의 노후화는 내진 성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테스트는 필수적입니다. 이번엔 내진 기와의 강도를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하중을 주었을 때 기와가 견뎌내는 힘을 검증하는 겁니다. 과연 내진 기와의 내구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표시된 수치는 6330노트, KS 규격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지진의 힘에 의해 탈락하거나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는 내진 기와가 완성됐습니다. 수분 흡수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왔다가 녹았다 하기 때문에 수분이 높게 먹으면 그 기와의 하중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다양한 계절에 버틸 수 있도록 기와를 내구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기와와 수기와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살펴볼까요? 암기와엔 작은 고정턱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요. 이 고정턱은 겹쳐놓는 암기와들끼리 충격에도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기와 안쪽에는 돌출턱과 홈, 그리고 고정턱이 있어 너비가 좁은 수기와들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조립할 수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내진 기와가 보통의 기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옥이 그 지진에 굉장히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 한옥 같은 경우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짓다 보니 구조는 그 실제로 이미 내진 구조가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저희 내진 기와를 얹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난 지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진을 대비하는 전통 기와. 우리 전통 가옥의 멋을 지닌 채 내진 설계를 품은 한 장의 기와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진 기와의 활용은 한옥의 가치를 더 오래도록 지켜낼 겁니다. 이번엔 빌딩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도시. 특히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작진은
지진 피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찾았는데요.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진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요청해봤습니다. 특정 지역과 지진 규모 등의 세부 조건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과정. 방송사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8km 지하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설정했는데요. 이외에도 지진 감쇄식과 증폭률, 그리고 진동 환산식 등 매우 구체적으로 가상 항목들을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상의 진도 분포도 그리고 인명피해, 시설물 피해 등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피해 결과는 지역별 최대 진도, 그리고 인명피해, 반파, 전파, 소파 등의 구조 유형별 시설물의 피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 피해 예측 시나리오를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상시와 그리고 지진 발생 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지진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실행을 시키고요. 피해 상황의 조기 파악과 신속 복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시설물 피해 규모 등 가상 지진의 피해가 지도상의 수치와 컬러로 나타나는데요. 가상의 결과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 지진은 우리에게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만큼 보다 정확한 지진 피해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진은 국내 전 지역의 집안 정보, 인구 정보, 그리고 라이프라인 정보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선 1990년대부터 지진 피해 추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피해 예측은 다가올 지진에 대응하고 피해 시설 복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진 피해 예측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위험 정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지진 피해 예측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진 발생 또는 지진 피해 위험성을 시민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그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진 피해 예측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지진 행동 요령 숙지나 아니면 가정 내 집기류의 고정, 그리고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들에 대한 보강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앙정부나 이제 지방정부의 지진 방지 종합 대책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울산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내진 구조물에 관한 특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김익현 교수와 연구진의 시선을 한껏 받고 있는 건 바로 교량 받침입니다. 교량 구조물 중 하나인 이 받침이 지진력을 견뎌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실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 보호 장치라고 이야기해요. 지진 보호 장치는 시설물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대표적인 게 면진 받침. 얘는 교량에도 들어가고 건물에도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큰 저장 탱크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지진이 왔을 때 지진력이 시설물, 구조물에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진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기둥, 교량 같으면 교가, 이게 연성 거동을 하도록, 이제 연성 거동을 한다는 의미는 큰 변이가 발생해도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걸 일반적인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교량이란 사람과 차량이 하천이나 계곡을 건너기 위해 만든 토목 구조물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파괴될 경우 도시간 이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시설물. 교량의 구조는 상부와 하부 구조로 나뉘는데 교각과 교량 바닥면 사이에 위치하는 구조물이 바로 교량 받침입니다.
지진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죠. 교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처음엔 교량 받침의 크기에 꽤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작고 납작한 육면체 구조물의 성능이 지진 발생 시 교량의 파괴를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이 실험하고자 하는 교량 받침의 소재는 고무입니다. 고무의 탄성은 지진력을 받았을 때 교량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또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연구진은 고무 받침이 노후화됐을 때 그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려는 겁니다. 실제 구조물이 외부 환경에 노출된 상태를 재현하기 위해 연구진은 인공적으로 고무 받침에 열을 가했습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고무 받침의 성능을 확인하고 교체 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이죠. 이제 노후화 처리 단계를 마친 고무 받침이 진동대로 올라갑니다. 교량의 하중으로 고무 받침을 누른 상태에서 지진의 수평 하중을 일으켰을 때 노후화된 고무 받침의 성능 저하 정도와 강성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교량 받침 중에 탄성 받침에 해당되는데요. 이 탄성 받침이 고무하고 철판이 적층으로 이루어진 받침을 아주 고무 받침인데요. 이게 고무기 때문에 이제 탄성 고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받침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휘가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프레시한 상태에서 원래 제품이 처음 생산됐을 때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노후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지, 또 지진이나 내진 설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강성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드디어 기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변화하는 수치에 집중하기 시작한 연구진. 현재 10톤입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량 받침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진동대가 움직일수록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는 고무 받침. 고무 받침이 지닌 스펙보다 더 큰 변이를 가하는 실험이기에 고무 받침이 찢어지기도 하지만 한계 상황에서 구조물의 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또한 연구진이 주목하는 부분이죠. 실제 이제 내진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탄성 받침의 변이에 의해서 작용한 힘을 결정을 해서 거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의 지진 세기가 왔다라고 하면 이제 고무가 저 정도로 찢어지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작용한 힘은 그대로 교각에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고무는 찢어지더라도 실제 그 힘은 실제 하부, 교량 하부인 교각에 힘이 전달이 될 거고요. 그만큼 큰 힘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교량 받침이 먼저 좀 붕괴되는 현상이, 좀 손상되는 현상이 먼저 발생을 할 거고요. 저렇게 손상이 되면 뭐 지진 시 저 정도의 손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 보강은 아니고 받침을 원래 교체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저렇게 손상이 일어나면 이제 받침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부 쪽에 힘을 전달을 좀 작게 시켜서 어떻게 보면 하부 구조를 좀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교량의 구조 중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받침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탄성 받침은 외부에 노출된 시간만큼 노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탄성 받침의 성능을 평가하고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죠. 구조적 특성상 아주 작은 구조물이 파괴된다면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이 오더라도 교량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진은 오늘도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교량이 붕괴가 일어나면 그거를 지나다니던 차가 전도가 된다든가 교량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건데, 인명 피해를 건물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작습니다. 근데 이 교량의 주 기능이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수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긴급하게 이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 물자, 긴급한 물자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가 1차 피해에 비해서 훨씬 크다. 또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붕괴된 여러 시설물들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들을 수송해야 되는데 교량이 붕괴됨으로 해서 그거를 적시에 공급을 못하니까 사회 기능을 회복하는, 복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진을 대비하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구진이 집중하고 있는 실험 소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건 바로 흙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들인데요. 지진 앞에서 흙과 물의 관계는 또 다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연구진이 밝혀내려고 하는 건 바로 집안의 액상화 현상입니다. 집안의 액상화는 느슨한 포와 모래가 지진 하중을 받았을 때 물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물과 같이 모래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모래가 모래 속에 있는 물이 압력을 크게 받아서 집안이 저항 강도를 잃고 물처럼 이제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17년 포항 지진 시에 액상화 현상이 보고되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삼국유사나 그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고문서에 액상화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 액상화는 약한 집안에 지진의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물의 유무죠. 지하수, 하천, 호수, 그리고 바다 등 물이 인근에 있는 약한 모래층 집안은 액상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액상화의 문제점은 물성이 바뀌어버린 집안 위의 구조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상 구조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땅의 성질도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진의 일은 어떤 지역의 집안이 액상화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흙의 종류나 흙의 조건, 그다음에 하중 조건에 따라서 액상화 저항 강도, 저항 거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실험 조건, 그다음에 다양한 흙의 종류, 그다음에 하중 조건, 하중 주기 등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의 흙을 채취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현장 시험 결과나 지구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는 흙의 그 실험 결과를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액상화 위험도 평가를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작진은 액상화 시뮬레이션 지도를 연구진에게 요청했는데요. 3차원 지도상에서 액상화 위험 지역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안전율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나타나는데 푸른빛은 안전율 3.0 이상의 안전지역이며 붉은색을 띠일수록 안전율은 1 미만, 액상화 위험 지역입니다. 액상화 시뮬레이션 지도는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따라 액상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전국 단위의 액상화 지도를 구축한다면 지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텐데요. 내가 사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액상화 평가와 액상화 위험 지도 구축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지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냐, 내진 설계가 필요하냐. 지진이 났을 때 액상화라는 현상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당연히 액상화에 대한 연구나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액상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액상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알아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액상화 위험 지도에 대한 제작이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그날을 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모든 기술을 동원해 지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죠. 위험한 줄 알고는 있는데 얘를 내진 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니 얘를 좀 값싸게 내진 보강할 수 있는 공법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지진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피해가 줄어듭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진은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증거이며 우리나라 또한 그 영향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가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한 겁니다. 내진 설계가 건물과 시설의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습관 속에서도 지진에 대비하는 안전 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